말을 시작하고 눈 맞춤이 좋아지고 문장 구성이 가능하면 저는 솔직히 자폐 아닐 줄 알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웃집 로나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병원 갔다 온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영상의 댓글 중에 자폐적인 성향이 많이 소거된 모습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왜 언어가 트이면서 더 도드라졌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하다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원래도 그 이야기를 꼭 한번 하고 싶었었던 부분인데 마침 이야기를 해주셔서 오늘은 저희 아이가 자폐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느꼈었는데 갑자기 왜 불안해졌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사를 오면서 제가 6개월간 가정보육을 했어요.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아이와 함께 이렇게 지난 시간을 보낸 게 처음이었거든요. 저희가 기관에 다니기 전에는 시터님이 있었고 또 기관에 다니고 센터도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껌처럼 붙어서 지내본 시간이 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사를 오고 추운 겨울에 6개월 동안 가정보육을 했어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딜 가야 할지도 잘 모르고 밖이 또 춥고 정말 밖에 잘 나가지 않고 집에서 되게 많이 함께 시간을 보낸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사 오면서 아이가 아팠기 때문에 치료도 다니고 병원 검사 일정들도 다 소화를 해서 바빴는데 어쨌든 그런 가정보육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제가 분명히 강원도에서 지내면서 느꼈던 부분이 아이가 발화를 시작하고 또 단어도 막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단어가 문장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 저희가 강원도에 가서는 센터 치료를 하지 않고 온라인 치료라든지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놀이를 통해서 많이 아이의 언어를 많이 유도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다들 주변에서도 이제 애가 말한다. 이제 고민 안 해도 되겠다. 말하면 끝이다. 다 그랬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이제 말하니까 된 거다. 사실 저희의 모든 치료의 집중적인 목표는 아이의 말이 트이는 거였어요. 센터 치료를 할 때도. 근데 이제 아이가 말을 시작을 했고 문장으로 이야기를 했고 의사소통이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거 좀 이상한데?' 싶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억양이에요. 억양이 로봇, AI 같은 거예요. 이 부분이 언어가 아직 덜 완성이 돼서 그런 거라고 했다면 저희가 또 둘째가 있잖아요. 더 어린 나이인 동생도 분명히 그럼 이 로봇 같은 과정이 있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라는 생각을 했어요. '목소리 톤과 이 억양 말투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는데 '그래 이것도 과정일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의 눈 맞춤이 일단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호명 반응 훈련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예전에 비해서 모든 부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말을 시작을 하니까 '얘 근데 말투가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호작용 수준이 좀 달랐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또는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면요. 우리는 인사를 종종 하잖아요. 어른분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주시기도 하세요. "안녕." 인사를 이렇게 해 주시죠. 그러면서 물으세요. "몇 살이야?" 그럼 동생은 대답을 해요. "3 살." 이러면서 손가락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대충 하면서. 근데 저희 첫째 아이는 그 대답을 못 했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파닥거리면서 상동 행동을 하거나 막 그 로봇 같은 억양으로 "얘 뭐야." 뭐 "할아버지야. 할머니야." 뭐 이런 당황스러운 자신만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좀 민망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언어의 수준이 좀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언어가 더 늘면 괜찮아질 거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했어요 집에서. "자 우리 엘리베이터에서 누구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고 "몇 살이야?" 물으면 "저 5 살이에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엄마랑 이제 연습도 하고 했어요. 집에서는 됐어요. 근데 또 엘리베이터에서 누굴 만나면 그 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반복 연습을 했고 꽤 오래 걸렸어요.
그나마 지금은 이제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몇 살이에요." 까지는 해요. 그런데 이게 대화의 끝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질문들이 이제 나옵니다. "너 유치원 다니니?" 뭐 "너 지금 어디 가니?" 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럼 또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핑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하는 이 핑퐁이 안 되고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덩치는 저희 아이가 좀 커요. 덩치는 초등학생만한 아이가 말도 약간 어눌해요, 아직도 발음이. 말도 약간 어눌한데 대답도 못하고 이러면 질문을 한 분들이 오히려 딱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아이니까 '대충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겠지.'라는 예상했던 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아이의 그런 반응을 보면 오히려 당황하시는 거예요. 이제 막 동공지진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이제 동공지진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막 민망하고 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같이 대답을 합니다. 저희 어디에 가요?" "저희 유치원 가고요." 뭐 "지금 저희 뭐 하러 가고 있어요." 제가 같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식으로는 하고는 있는데 이거는 저희 사실 둘째 아이는 이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정말 저를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부분이에요. 진짜 저를 거의 미치게 만들었던 부분인데요. 강박적인 부분이었어요. 가정보육 동안 아이와 종일 함께 있었잖아요. 정말 24 시간을 함께 했는데 얘가 뭘 좋아하면 정말 광적으로 집착을 해요. 가정보육 기간 동안엔 그게 청소기들이었어요. 그래서 뭐만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엄마 청소기 돌려야지. 청소기 돌려야지." 이 말을 정말 100 번도 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놀고 있지는 않잖아요. 아이가 집에 있는데 할 일이 정말 많잖아요. 뭐 청소도 하고요. 뭐 빨래도 정리하고 뭐 식사 준비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자꾸 와서 계속 청소기만 하라고 하면은 제가 진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정말. 아니 시어머니도 아니고 내가 식사 준비하는데 와 가지고 옆에서 계속 그러길래 저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서 "야 내가 노냐?" 정말 이랬거든요 제가. 너무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제가 다시 사실 약을 먹었어요. 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게 서로에게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약을 먹으면서 이 시간을 좀 버텼는데요. 상황을 설명을 해 줘도 안 돼요. 뭐 "우리 몇 시에 돌릴 거고 지금은 뭐 하고, 뭐 하고, 뭐 할 거야." 이건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항상 상황 설명을 애들한테 미리 하는 편인데요. 아무리 "우린 지금 밥을 먹어야 돼서 엄마가 밥 준비를 하고 있고 밥 다 먹고 돌릴 거야."라고 말을 해 줘도 안 됩니다. 계속 와서 얘기해요. "청소기 돌려야지, 청소기 돌려야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알겠어. 이따가 언제 돌릴게."라고 했지 이제 그만. 그만." 아무리 얘기를 하고 뭘 해도 안 돼서 이게 정말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아이처럼 느린 아이들은 이 텐트럼이 좀 잦아요. 근데 텐트럼과 함께 얘가 말을 시작하니까 아무 말 대잔치가 시작이 됐어요. 이 친구들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징징거리잖아요. 저희 아이도 솔직히 정말 하루 종일 징징거리거든요. 그냥 양말이 쪼끔 젖어도 징징징 뭐가 좀 장난감이 잘 안 돼도 징징징 정말 하루 종일 징징거리는데 이것도 정말 저한테는 좀 큰 스트레스이긴 하지만 이제는 이해가 되고 이제는 제가 적응이 되었어요. 근데 저를 가장 불안하게 했던 건 이 아무 말 대잔치였어요. 갑자기 아이가 양말이 젖어서 양말을 벗다가 뒤집어지는 거야. 막 울면서 막 인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아이가 "수요일에 갈 거야, 수요일에 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택시 왔어, 택시 왔어." 뭐 "4시 13 분에 갈 거야, 4시 13 분에 갈 거야."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양말이고 또는 뭐 양치를 하는 상황이고 이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런 말이 갑자기 막 나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막. 그냥 제 말 안 들리고 자기 혼자 막. 이 아이가 꽂힌 건 아마 저 수요일 그리고 4시 13 분인 것 같아요. 지금도 자주 그래요. 뭐 하다가 쪼금 화가 나거나 또는 뭐가 모르겠어요 뭔지 저는. 뭐가 좀 자기가 스트레스 받거나 뭐가 힘들면 "수요일에 할 거야, 수요일에 할 거야." 뭐 "4시 13 분에 갈 거야."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 단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언어 수준은 지금 둘째 아이가 쪼금 솔직히 더 높거든요. 맨날 이러니까
이게 무섭더라고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는 거야?' 막 내 말도 안 들리고 내가 없는 사람처럼 막 아이 혼자 막 이렇게 되니까 '제가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정말 무섭고 힘들었어요, 그게. 그래서 말을 시작하고 눈 맞춤이 좋아지고 문장 구성이 가능하면 저는 솔직히 자폐 아닐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하는 이런 특별한 억양, 그리고 일상적인 의사소통 대화가 어려운 부분, 그리고 특이한 강박적인 행동이랑 갑자기 상황과 맞지 않은 그런 아무 말 대잔치는 저를 엄청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말을 하니까 '이게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싶은 모습들이 이제 막 보이는 거죠. 말을 못했을 때는 얘가 표현을 못하니까 오히려 제가 알기 어려웠어요. 그냥 울기만 했죠. 말을 좀 잘하게 되니까 이제는 이거 좀 이상한데? 좀 특이한데?'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이야기와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저희 아이가 최근에 검사를 해서 자폐라는 진단을 받게 한 가장 큰 요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말을 할 줄 알고 그림을 그릴 줄 알고 학습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고 인지, 지능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타인과의 상호작용 기능이 현저히 질적으로 떨어지는 거. 이게 아마 자폐를 진단하는 가장 큰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지능과 인지적인 부분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인 거죠. 학습이 된다는 이야기니까요. 엄마인 저랑은 상호작용이 제법 자연스럽지만요. 엄마나 가족이 아닌 낯선 타인과의 대화가 전혀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거. 저희 아이가 말을 하게 되면서 '이거 느낌 좀 이상한데?' 싶었던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특히 저는 둘째 아이가 있기 때문에 더 다른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아마 첫째 아이만 있었다면 또 '원래 애들이 말 배우고 이렇게 상호작용 배울 때 다 요런 과정 겪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더 검사나 치료를 늦췄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둘째 아이를 보니까 확실히 많은 부분이 달라요. 자폐는 스펙트럼이잖아요. 자폐적인 성향이 높을수록 중증으로 평가를 하고요. 성향이 낮을수록 조금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사회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자폐를 가진 친구가 사회성이 엄청 좋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달리는 거는 올바른 목표 설정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가진 이 성향, 이 특별한 부분들이 사회와 큰 충돌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저희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께 불안감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극적인 이슈를 이야기해서 어그로를 끌고 싶은 마음 같은 것도 전혀 없고요. 요즘에 정말 사실 많아요. 자폐 진단을 받는 친구들이 정말 많고요. 그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뿐이지만요. 어떻게 보면 정말 흔한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일 때는 정말 흔한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가 되면 좌절되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앞이 캄캄하고 두렵기도 하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제가 알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인 것도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아직 걸어보지 않은 길이라서 약간 막막하고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육아 하나만으로도 지금 충분히 삶이 벅찬데 저희 아이가 일반적이거나 평범한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자폐라는 진단을 받고 보니까 사실 좀 저도 겁이 났어요. 이 자폐증이라는 단어, 진단 자체에 갇혀서 희망을 놓고 또 암담한 미래밖에 안 보이고 그러다 보면 또 삶을 놓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상황도 너무나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잘 모르는 길이긴 한데요. 확실한 건 빨리 알고 빠르게 개입할수록 아이의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이 이야기를 제가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단은 진단일 뿐이고요. 자신의 목, 자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이가 가진 특이한 성향의 색을 조금 더 옅어지게 사회에 잘 좀 섞일 수만 있게 연습할 수 있다면 그러면 분명히 살아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몫의 삶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거면 된 거지 않을까요? 대단한 어떤
직업을 가지기보단 자신이 원하는 행복 어느 정도 챙기면서 자기 한 몸을 책임지는 삶이면 그거면 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요즘엔. 그래서 단 한 분이라도 저희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두렵고 막막하고 피하고만 싶었던 것 같던 일이 조금이나마 덜 두려울 수 있다면 저희의 이야기를 해나갈 이유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요, 저희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게 되면서 그 전에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 뭔가 쎄한데, 좀 이상한데? 라고 느꼈던 부분들이에요.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좀 특이하다 싶었던 부분들을 오늘 이야기 드려봤어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웃집 루나였습니다.